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 입니다. 김영훈 지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1세기 북수입니다. 진심, 긍정, 노력이 내 삶을 배신한다. 나는 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호구 잡히지 않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12가지 배신의 심리학. 자,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살다 보면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사람을 믿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의 책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목차. 처음으로. 섬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파트 1.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1장. 사랑의 배신. 당신은 그에게 반한 적이 없다. 솔루션.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2장. 결혼의 배신. 그가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 이혼이 요새 너무 많이 등장하네요. 사회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히 또 어떤 의견을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루션.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법. 제 생각에는 요새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있고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람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3장. 믿음의 배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솔루션.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법. 파트 2. 나는 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4장. 예의의 배신. 예의를 지키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솔루션.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마주하는 법. 5장. 노력의 배신. 모든 일에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솔루션.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법. 6장. 타인의 배신.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솔루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법. 파트 3. 더 이상 세상에 호구 잡히지 않겠습니다. 7장. 긍정의 배신. 긍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솔루션. 진정 행복한 내가 되는 법. 8장. 칭찬의 배신. 칭찬은 고래의 인생을 망친다.
칭찬만 하면 또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을 육아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칭찬만 해주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모든 것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루션, 정확하게 꾸중하는 법.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9장, 보상의 배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솔루션,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법. 10장, 자유의지의 배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솔루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파트 4.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11장. 진심의 배신. 진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솔루션. 오해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는 법. 12장. 집단의 배신. 아니요라고 외쳐도 좋다. 솔루션. 한마디 말로 세상을 바꾸는 법. 12가지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 표지에 나온 문구처럼 여러 가지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배신들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사랑, 결혼, 믿음, 그리고 예의의. 예의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노력.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타인, 긍정. 긍정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자분께서 어떻게 긍정의 배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진 모르겠지만 긍정을 맹신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맹신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긍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칭찬, 보상, 자유의지, 진심, 그 다음 집단. 이렇게 12가지인데 진심 같은 경우에는 진심의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목차 소개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서문.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결혼하고 아내가 처음으로 준비해준 저녁 식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는 꽤나 맛깔스럽게 보였다. 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자마자 나는 난처해졌다. 안타깝게도 김치찌개는 맛이 없었다. 아내가 처음으로 만든 음식이니 당연했다. 물론 나는 맛있다고 말하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게 찐 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과연 나의 말과 행동에 힘을 얻어 요리에 대한 동기를 높이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솜씨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칠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나는 칭찬과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배신하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센터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심리학과 긍정심리학 분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지금도 한 해에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이 수많은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동기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동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귀찮고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두 번째 동기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이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아하는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대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주로 그 상대방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외모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머지 것들을 다 믿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생각하기 싫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을 무작정 따라하기도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나의 주관이 없이, 나의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 뭔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동기는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생존과 성공에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기보다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덜 귀찮을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 역시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DNA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많은 심리 관련된 그 실험?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다루어진 적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행동, 그런 심리. 이런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더욱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건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두 가지 동기가 우리 삶에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동기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자분께서 12가지의 단어를, 주제를 가지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사랑, 결혼, 믿음, 예의, 노력, 좋은 관계, 긍정, 칭찬, 보상, 자유의지, 진심, 공유된 문화. 이 책의 12개 장에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에 귀한 의미를 던져주는 단어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동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동기와 만나면 더 이상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철저히 배신하고 망가뜨릴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동기들이 가정, 직장,
학교 등의 생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배신하는지 살펴보고 좀 더 합리적이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려 한다. 남들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 한다.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다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되뇌 있는 착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저자분의 마음은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진정으로 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네요. 끝으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먼저 학자의 소명과 연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일리노이 대학교의 도브 코엔 교수님과 홍콩 중문대학교의 치우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21세기 북스 출판사와 특히 인문기획팀의 윤홍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두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2019년 3월 김영훈. 이 책은 배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오히려 그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파트 1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1장. 사랑의 배신. 당신은 그에게 반한 적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가불관계. 유난히 이성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솔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다.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성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법을 갖고 있을까? 반대로 겉모습은 벌쩡한데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성 친구가 생길 확률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결혼 상대 혹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 심리학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조건을 고려해 상대를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겠네요. 자, 3가지 조건입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 경제적 능력을 갖췄거나 비전이 있는 사람, 따뜻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3가지는 다 많이 들어본 그런 선택지네요. 정도와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예쁘고 혹은 잘생기고 돈 많고 인성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더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되게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인성도 그리 훌륭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일까? 좀 긁혔네요. 살짝 긁혔습니다. 외모, 능력, 성격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한 이성을 좋아한다고 해보자. 상대방에게 언제 고백하겠는가?
당신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표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좌절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를 무척이나 불안하게 한다.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 중 하나는 사랑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차갑고 못되게 행동하는 주인공도 있다. 왜 속 시원하게 고백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설정된 주인공의 사정과 상황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고백했다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데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더 좋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나보다 부족해 보여서 고백하면 바로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대개는 외모, 경제적 능력, 성격, 학력, 가정적 배경 등 어느 것 하나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는 자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사실 사랑 고백은 쉽지 않다.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남에게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이 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그 거절 방법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해도 핵심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상처가 또 어디 있겠는가? 가능하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상황을 막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영민하다 못해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다. 썸은 영어 단어 something에서 나온 신조어로 남녀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로 탐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깔끔하고 명료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면 엄청난 뒷감당이 따르지만 썸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 고백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조금씩 흘리다가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긴장감과 부담감이 거의 없는 예측된 고백을 하는 것이다. 마음을 조금씩 흘리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탐색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된다. 둘째 이유는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내가 한 이성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완벽한 을이 되고 상대방은 완벽한 갑이 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처절한 갑을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맞죠.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항상 을이 되는데 갑이 이 을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종 그렇지 못한 관계들이 있기도 하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을은 갑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갑의 결정은 일방적이며 최종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운명의 결정권자가 되고 이 결정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송 혹은 강의 같은 데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백을 그냥 해버리면 이 고백은
하기 전까지는 나의 고민이 되는데 하고 나서는 상대방의 고민이 되는 거니까 이왕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오히려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고백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하는 것은 무섭잖아요. 고백하기 전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로 넘어간다. 거절당한 뒤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용기 있게 매달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내가 완전한 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격이니 웬만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완벽한 을의 위치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을이고 당신은 나의 갑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네, 결국엔 이렇네요. 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난 을이에요. 당신이 갑이고요. 네, 결국 이거죠. 하지만 내가 을이 되기 싫다고 해서 사랑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을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높이 쌓아올린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어쩌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사랑의 고백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리라. 집단적 편견에 갇힌 출구 없는 고백.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집단적 편견. 소개팅이 유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소개팅에서는 갑을 관계도 없고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놓아야 할 상황도 없기 때문이다. 소개팅은 이미 2명의 당사자들이 연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되는 만남인 만큼 서로 대등한 입장이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만남이 성사된 것이 아니니 자존감이 떨어질 우려도 없고 소개팅이 끝나고 상대방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절할 수 있다 보니 부담감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소개팅에서도 그 애프터라고 하죠. 그 다음 약속을 거절당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도 약간 뭔가가 이렇게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꼬리를 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 2가지 부담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일 수 있다. 물론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의 마음을 홀릴 때 주로 이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좋아하는 이성에게 꼬리를 치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도 지키면서 호감을 살 수 있는 전략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꼬리를 치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꼬리를 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이유는 탈출구를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친구를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이성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살필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알 수 없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한 상대방은 이와 관련해서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말이다. 그러면 당신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대신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피며 추론을 시작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아쉽기는 해도 당신은 마음을 비울 것이다. 이길 확률도 없어 보이는 게임에 엄청난 용기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미친 척하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좌절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게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그 뒷감당을 어쩌겠는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추론하며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확률이 높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면적 행동은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다. 당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상대방도 이성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좋아하면 할수록 당신을 삐딱하게 대할 수도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할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결국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에서 그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거절당할 위험. 거절을 많이 당하면 근데 또 무뎌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상처받아야 되니까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뒷감당이 안 돼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은 없지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잘해주며 친구 이상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헷갈리게 하는 거. 저는 모쏠이라 잘 모릅니다 이런 거. 그냥 모든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쨌든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마음을 비울 것이고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행동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나 널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흥미롭고 슬픈 사실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대방도 당신의 그런 행동을 보며 한 가지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추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호감을 접는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먼저 호감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자존심이 큰 걸림돌이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상대 이성의 행동을 보고 혼자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그 어떤 관계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나왔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만이라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섣부른 추측과 판단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요 끝인 셈이다. 참. 너무 지나친 추측, 상상은, 그리고 판단은 결국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위의 경우처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시에 호감이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고백했을 때의 성공 확률은 상상 이상으로 높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과 형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형수는 결혼하기 전에 7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형수는 7가지를 모두 아는 형과 결혼했다. 자,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왔죠? 네.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도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리만큼, 진짜 너무 이상하리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상형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할까? 당신이 일하는 부서나 활동하는 모임에 연애가 가능한 10명의 이성이 있다고 하자. 와, 10명이나 있어요. 그중 당신 마음에 드는 이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감사합니다. 네. 펜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이성은 한 명일 것이다. 20명이 있어도 당신 마음에 드는 이성은 한 명이다. 100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당신 마음에 드는 이성은 한 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고르기 때문이다. 1명 이상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더 마음에 드는 1명을 선택한다. 10명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1명 있다면 싫어하는 이성은 몇이나 될까? 흥미롭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꼭 1명이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좋아하는 사람도 1명, 싫어하는 사람도 1명.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나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저 한 사람만 싫어. 근데 그게 나야. 그러면 슬픈 거죠. 네, 슬픕니다.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저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하나, 싫어하는 사람 1명이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싫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해서 싫기도 하고, 경쟁 등의 이해관계로 싫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싫을 수도 있다. 10명 중 싫어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역시 그중 가장 싫은 한 사람을 특별히 싫다고 느낄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다. 10명 중 나머지 8명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네. 궁금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다 할 관심이 없다. 그냥 동료고 회원이고 직원이고 아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향은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회사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1명이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1명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동료다. 그럼 10명 중에서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혹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당신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돈이 엄청 많거나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당신의 외모가 엄청 못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고 성격이 아주 못된 것도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당신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단체에는 당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10명 가운데 1명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다. 오, 과연 그럴까요?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또 다른 1명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냥 동료일 뿐이다. 이런 경우 당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당신을 좋아하는 이성이 딱 맞을 확률은 몇 %나 될까? 통계적으로 1%다. 10% 곱하기 10%는 1%다. 당신이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경제력,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치할 확률은 아주 낮다. 와, 예금 금리보다 낫네요. 예금 금리 붙어봤자 몇백 원씩 받고 맨날 저는 그러는데 1%? 아, 너무 박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잘한다. 이 비밀은 바로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나머지 8명에게 있다. 당신의 고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8명 중 1명일 확률이 80%다. 아, 그러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 이거는 지금 약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풀어봤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 확률이 또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고백했을 때 그 상대방은 당신을 이성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엄청 높다는 뜻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다 결혼하는 것이다. 아, 나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아, 근데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너는 집신이다. 너는 비단신이 아니다. 그것이 나다. 나는 집신이다.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집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평민으로서. 이 8명은 당신을 그냥 동료로, 회원으로, 직원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에 대해 이성으로는 관심이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별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아, 이 80% 안에만 들어도 얼마나 대단한 거게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니까요. 요새는 보통이 힘듭니다. 평범함이 비범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당신의 고백을 받은 8명 중 1명은 당신의 고백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단칼에 거절할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상대방의 친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십 가지 생각해낸 뒤 단호하게 거절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대방은 당신의 고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확률이 높다. 우리는 약간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고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집신과 집신 집신 사이의 고백. 우리 비단신들의 그 세계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나는 집신이니까요. 아,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비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저는 집신이기 때문에 최소 집신. 여러분들은 최소 고무신. 전 집신. 그러니까 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당신을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도 상관없다. 당신의 몇 가지 특성을 싫어했고 동료와 같이 욕을 한 적이 있더라도 그렇다. 그 이유는 당신이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매력적인 외모면 좋겠고, 돈이 많으면 더 좋겠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추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다. 당신이 그 이성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순간 이런 일들은 예고된 것이다. 여기에 연애와 결혼의 비밀이 숨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매력적인 외모, 뛰어난 재력, 훌륭한 인성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고백이다. 모든 것을 갖춰도 용기 있는 고백이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여는 한마디. 널 좋아해. 심리학의 천기누설 중 하나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다. 자, 밑줄 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네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느끼게끔 상대방이 행동했을 때 당연히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되지 않나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싫다 그러면은 잘 알아보잖아요. 자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가잖아요. 동물들도 아는데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당연한 이치와 상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떤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그 어떤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까운 친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 열을 올리며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알고 보면 그 특정한 사람도 내 친구를 싫어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왜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확률이 높다는 말과 같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생존과 번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거는 약간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딱 눈치챌 수 있게끔 진화하지 않았나 싶네요.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생존과 번성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나와 함께 하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의 생존과 번성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분쟁과 갈등, 그리고 다툼의 쟁점이 옳고 그른 것,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 진실과 거짓,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관계의 원초적인 문제다.
앞에 나열한 분쟁의 이유들은 모두 싫어하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워지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과 실제 나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은 내가 곧 나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아, 그렇네요.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노력을 하죠. 근데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을 특정한 대상들끼리만 공유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또 뉴스를 봤을 때 요새 학폭 사건에 관해서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를 사자성어로 남중남고라고 제가 그 남중남고입니다. 근데 그때는 주먹이 곧 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주먹을 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쓰고 괴롭히고 했을 때 평판이 안 좋아질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했어요. 그거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냐, 그것보다는 그것을 혼자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권력을 즐기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평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상 현대사회에서도 다를 바 없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곤 합니다. 안타깝죠. 셋째 이유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널 사랑해, 와, 널 좋아해, 인 이유도 그래서다. 만약 내가 누가 보아도 좋아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제외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단언컨대 손가락도 꼽을 정도도 안 될 수 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부모의 사랑조차도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감동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아껴줘야죠. 아껴주고 고마워해야죠. 계속해서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도 완전히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당사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부터죠. 사실 이 사람을 오래 알고 지냈어도 사랑이라는 말이 둘 중에 한 명에게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난 이 사람을 생각보다
사랑하는 상대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나도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고백의 효과는 생각보다 대단했다. 고백의 효과는 굉장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놓은 누군가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저자분께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서로에 대해 잘 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알면 알수록 무조건적인 사랑은 힘들어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고백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고백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 결국 고백을 해야지 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상형도 아니었고, 당신이 먼저 선택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를 선택한 것뿐이다. 네. 사랑에 관한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장의 제목, 이 챕터의 제목은 사랑의 배신이었지만 결국 배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분께 정말 중요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는 분들 안 계시겠죠? 심지어 반려견도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반려견, 우리 집 뽀삐는 배신하지 않죠. 사람은 가끔 배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뽀삐는 배신하지 않는다. 왜 이름이 뽀삐냐면 제가 지었겠어요. 저희 엄마가 지었죠. 어머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반려견 이름 1위 뽀삐. 솔루션.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바삐 움직일 것이다. 비록 그 이성이 평소 당신에게 호감이 없었더라도 말이다. 상대방은 고백을 받는 순간부터 당신을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평소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했다면 이 과정은 좀 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말이 좀 많다던 지적은 유쾌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눈치 없는 사람이라던 비난은 진중하고 자기 소신이 강한 책임감 넘치는 사람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연애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한 사람에게 호감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결혼의 시작도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동하고 표현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백마탄 왕자와 공주는 당신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먼저 고백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낮은 확률의 인생을 건다면 당신은 배신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던 이성일지라도 당신이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조건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병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또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런데 후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당신은 연애와 결혼을 늦게 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특출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당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은 이상형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고백하는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함으로써 이상형을 못 만나는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백을 기다리는 사람의 꿈을 꿈으로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후자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역시 마음은 표현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 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지금 챕터 1을 읽어드렸고요. 이것을 읽은 후에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은 사랑의 배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 배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혹은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알면은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주제들도 이런 식으로 저자분께서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 이 책은 정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말의 의미 중 하나인 일단 나를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내 이기심을 채우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했을 때 그 이기심도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정말 진짜 이기적인 건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접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